자, 교재로 3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이론인데요. 일단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화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아이디어란 시장이에요.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존재하는 시장이지 실존하는 시장이 되지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뭘 가정하고 있냐? 판매자와 수요자가 다수예요. 판매자와 수요자가 다수하는 건 적당히 많은 인원이 아니라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무한히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무한히 많은 거야.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은 두 번째 어떤 거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즉 뭐냐, 수익이 안 나면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요, 여러분들 정상이윤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난 200만 원 내가 벌어야 돼 하면 그 200만 원, 그게 정상이윤이에요. 그 200만 원을 넘어서 내가 300을 벌었어. 그럼 100만 원 더 벌었죠?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정상이윤은 있지만 초과이윤은 없어요. 초과이윤이 있게 되면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공급이 증가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싸죠. 아까 했잖아. 균형가가 떨어지잖아. 공증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200만 원. 근데 여기 사업에서 190밖에 수입이 안 나와. 그러면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니까 빠져나가요, 공급자가.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올라가. 그래가지고서 200만 원 또 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요, 항상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왜? 수요와 공급자가 다수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됐습니까?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은요, 재화가 동질해요. 여러분들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가 같나요? 같지 않아. 그죠? 완전한 재화, 재화가 완전히 동질한 거,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이야기할 적에 재화가 동질성, 이거는 농산물을 이야기했어요. 농산물. 근데 오늘날에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재화가 동질하나요? 다르나요? 농산물 대표적인 거 쌀을 생각해 보세요. 쌀도 지금은 브랜드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쌀, 무슨 쌀 해서 가격이 다 어때? 조금씩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많이 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6만 원짜리 먹소, 5만 원짜리 먹소. 예, 제가 말하는 거 20kg 단위거든? 근데 여러분 또 10kg 단위로 생각하죠? 예, 사람마다 또 다 달라. 왜? 비싼 것들 먹다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요, 재화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그거요. 모든 제품은 동질하다. 그걸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짜로 얻어요. 예.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처럼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그 요건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그 유형이 있죠. 거기에서는요, 여러분들 그거 뭐 시험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부분 시장 한번 보세요. 부분 시장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이거 아까 우리 수업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거 뭐라고 돼 있어?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아까 했어, 안 했어?
주부대세 용기. 세가 뭐요? 세.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그거 거기 적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 거기 이제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8페이지 밑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동네별로 다 달라. 강남의 가격 다 다르고. 그죠? 그래요. 남양주 다르고. 제가 사는 인천 달라. 인천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인천끼리는 또 같으냐? 인천 중에서도요. 연수동 가격 다르고요. 어디 가격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도 호평동 다르고. 여기 또 무슨 동이 있어? 평내동하고 호평동은 비슷하잖아. 예. 별내도 여기요? 남양주요? 별내 다르고 하여간 다산 다르고 가격 다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국제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 그래요. 상품의 비표준화라는 건요, 개별성에 의한 거예요. 거기 개별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요. 물건마다 다 달라.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죠?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같은 2층이라 할지라도 201호, 202호, 203호 다 달라. 왜?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해놨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안 해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그 싱크대 설치 다시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했고. 그죠? 그래 놓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 천차만별이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 비표준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해. 그래요. 마음대로 부동산은 늘린다, 늘리지 못한다. 주택은 늘릴 수 있을 망정, 토지 늘린다 그랬어, 못 늘린다 그랬어.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불가능해요. 부중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매매 기간에 그래요. 거래, 매매뿐만 아니라 거래가 어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새우깡 사러 가면 오래 걸려? 아니면 그냥 가서 사면 돼? 그렇죠. 근데 부동산 사는데 오래 걸려? 되게 빨리 살 수 있어. 그렇죠. 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팔려고 내놓으면. 무진장 오래 걸릴 수 있어? 팔려고 내놓으면.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의 임차인이 계약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 몇 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럼 임대인이 물건을 내놔야 돼. 내놓게 되면은 당장 거래가 된다 아니면은 몇 개월 걸려야 된다. 그래서 3개월. 보통 3개월을 잡아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처럼 매매 기간, 거래 기간이 길고 비용도 어떻소? 거래하는 비용. 거래 비용도 크게 들어. 그죠? 중개보수 나가지. 그죠? 예. 그래서 비용도 크다. 그 다음에 법적 제재가 과다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뭐도 있어? 공법 있잖아. 공법. 그죠? 공법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8개 아마 법률 배우는 걸 거야. 큰 거, 크게 배워도 8개 법률이야.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그게 다 뭐냐면 공법상의 제한이에요. 그 다음,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는 부라고 하는 걸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뭘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했다면요, 소유의 긍지가 생겨. 뭐가 생겨? 소유의 긍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지가 있어요. 그죠? 왜? 난 부자다. 예. 그래서 종토세를 내느냐? 종토세가 아니죠. 지금은 종부세죠. 종부세를 내냐? 안 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종부세 부과 대상이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 아닌 사람 없어. 있는데 다만 11억 미만일 때, 그게 뭘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1억 미만은 그거를 저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면세를 해줘. 11억. 부과 대상은 다인데 거기서 11억을 빼주는 거야. 그냥 11억을 빼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세되는 거지 부과 대상은 다야. 됐어요? 네. 어쨌든 그거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이런 거 틀려 우리 맞춰.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세요. 이제 39페이지 꼭대기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을 통해서요 자원이 배분돼요. 자원 배분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논해 봅시다. 자,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었죠. 옛날에 보니까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다 할 적에 대한민국 택지는 30%고 농지는 20%고 임지는 50%다. 이게 30%, 20%, 50% 이게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거냐?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저게 나눠지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 아니면 국가가 법으로 저걸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지역지구제에서 나누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가격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의 분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원 분배하면 소득 분배라는 문제도 생겨요. 무슨 분배? 소득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득이 분배되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소득이 분배가 돼요.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환 기능이라고 적혀 있죠. 교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하고 물건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학계론에서 말하는 교환은 매매요. 즉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거하고 화폐가 교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뭐하고 뭐가 화폐가 하고 부동산이 교환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가격 형성 기능이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거야,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그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 합의 본다, 타협하지요.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하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파괴하고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요, 종전에는 얘가 3억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3억 2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3억이란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리고 3억 2천이라는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파괴되고 가격이 창조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돼서요? 가격 창조, 가격 파괴 기능.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것은요, 그 메커니즘은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 수업할 적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수업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알아요. 자, 여러분들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매도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무조건 누가 이기게 돼 있다? 매도인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감출 건 감추고, 그죠? 포장할 건 포장하고, 그죠? 대충 과장할 건 더 많이 과장하고 하면서 매도인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그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요? 확인설명이에요. 확인설명. 중개보수는 왜 받아? 확인설명의 대가예요. 확인설명의 대가.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준 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개보수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의 양과 질이 시장을 통해서 조절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그냥 살펴본 거야. 자, 고개 드셔. 이런 거 첫자 따가지고 막 외우고 뭐 그래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외우기를 강요하는 것을 제가 해야 할 때는 그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요 별의별 걸 다 외우고 있어. 야,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외우고 살아 세상에.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마지막 3교시 수업의 메인은 효율적 시장이론이에요. 얘는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이에요. 자,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요,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나눠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근접한 시장으로 실질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 여기는 시장 가격 또는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이 돼요. 현재 정보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표된 정보다. 네. 공표되자마자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돼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반영이 돼요. 미래 정보는 공표된 정보요, 공표가 아직도 안 된 정보요. 공표 안 된 정보 또는 내부 정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돼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꿈의 시장이에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자, 이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을 여기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과거와 미래 정보까지 분석하는 기법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저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선 기본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야. 됐어요?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적어도 그 시장 참여자가 기술적 분석을 하죠. 이 시장에서. 그러면 정상이윤을 누려요. 정상이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르게끔 하는 이윤이라 그랬어요. 정상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십시오. 우리가요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 가격은 뭐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비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쓴 게 100이야. 그럼 가격 얼마 나와? 100이 나와. 그러면 저기 뭐야, 저 물건 만든 사람 수입은 얼마야? 물건 만든 사람 수입은 얼마야? 없지?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비용 속에는 정상이윤, 물건 만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가는 수입, 그걸 뭐라 그래? 정상이윤. 나는 이거 20원 벌어야 돼, 물건 하나에 하는 그 이윤, 그게 물건 만든 사람도 자기 노동력, 그리고 자기 그 사람들 보면서 하는 그 자기 투자한 금액,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비용을 가져가야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시킨 거야, 이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비용 처리될 수 있는 이윤으로, 자, 이 사람이 20원의 정상이윤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기서 20원 못 벌면 이 시장에 머무른다, 이사 간다. 이거 안 하고 딴짓 한다. 이거 안 하고 딴짓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요, 12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올 봄에 얘네들이 사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퇴직금 달래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또 한참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들들한테 도움 받고 있어요. 1월 달까지 갚아야 다 갚아요. 애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래. 우리 마누라 치사하죠. 지가 좀 빌려주지. 그래서 그럼 걔네들 왜 나갔어? 내가 싫어서? 정상이윤, 자기네들이 요구할 만큼의 그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걸 못 주니까 할 수 없이 12년 같이 있었다니까. 그래도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그거 안 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머무르게끔 하는 게 여기 비용 처리돼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윤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정상이윤이 있어. 즉 뭐냐면 기본적 분석을 여기서 해내는 사람은 정상이윤 누리고,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초과이윤은 그러니까 정상이윤보다 어떤 거요? 넘어서는 이윤. 나의 정상이윤은 200이야. 근데 500이 들어왔어. 그러면 초과이윤이 얼마요? 초과이윤이 얼마? 300이 초과이윤인 거야. 그럼 초과이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리냐는 거야. 이 시장에서 현재 미래 정보를 가진 자는 초과이윤을 누려요. 왜? 모든 사람들은 무슨 분석을 하고 있어? 과거 정보를 갖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현재와 미래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성, 요 시장에서는 어떠냐? 모든 사람은 현재와 과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미래 정보를 가졌다면 나는 남들보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이 미래 정보까지 다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 시장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시장에 예를 듭니다. 1805년 나폴레옹이요 1800년대 그 초에 유럽을 석권했어요. 유럽을 전부 나폴레옹이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805년에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입했어요. 영국까지 어떻게 하려고? 먹으려고. 유럽을 완전히 나폴레옹이 가지려고 영국을 침입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막강한 대륙에 나폴레옹 황제의 군대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다? 있는 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때요, 영국의 유명한 해군 대장 넬슨 제독이 영국 해군을 이끌고 나폴레옹하고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에 임했어요. 넬슨 제독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분들한테. 일단 넬슨 제독은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잃었어요. 눈은 애꾸예요. 코는 문드러졌어요. 고결한 인물이에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결국 나폴레옹 대군에게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넬슨 제독은 사망해요. 자, 영국군이 이겼습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해전에서 자기네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1800년대에 핸드폰 있어? 위성이 있어가지고 뭐 알아? 과거 정보만 반영되던 시장이었어요. 영국군이 이겼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있는 대로 곤두박질쳤고요. 이때 그 트라팔가 해전에 참여했던 한 명의 병사가 탈영을 해요. 왜? 영국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그래서 새벽같이 밀항에서 영국에 도착을 해요.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증시가 열리기 전에 있는 대로 런던에 있는 갑부들을 불러가지고서 투자를 시켜요. 이겼다. 이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부자, 더 부자 된다 하면서 그 사람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요. 자, 시장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과거 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탈영병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현재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 그죠? 현재 정보를 가졌더니 초과 이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됐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문화사책에 있는 얘기일까요? 문화사책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결국 영국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몸 바쳐, 그죠? 숭고한 이상을 갖고, 그죠? 영국을 위해서 싸웠던 넬슨 제독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죠? 돈 벌려고 탈영했던 탈영병하고 누가 인류사에 더 위대한 업적을 끼쳤나요? 그죠? 그냥 넬슨은 넬슨일 뿐이에요. 그죠? 영국이 그저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저 인류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냐면 탈영병이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여러분들 축구를 해요. 상대방을 봐주면서, 쟤는 약하니까 봐주면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죠? 그게 게임 이론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하든 강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요.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예요. 그래서요, 현재 정보를 가진 자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장은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오늘날 시장은 공표된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는 이쪽 시장이에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본 문제 있잖아요. 개발 1년 후에 역사가 개발되면 6,6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4,400만 원, 그죠? 개발될 확률은 50%. 자, 알아 몰라 미래치를 모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 분석을 해서 현재 알고 있는 정보 50%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가격은 50%에 맞게끔 가격이 반영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역사가 분명히 들어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즉 무슨 정보를 가진 거요? 미래 정보를 가진 걔는 아까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답이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었잖아. 1,000만 원이라는 그 뭘 남겼다? 정보 가치? 초과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그 문제예요. 미래 정보를 가진 자, 역사가 들었을 것을 분명히 알았던 그 사람은 1,000만 원의 정보를 초과이윤을 남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 오늘날 시장에 1,000만 원의 이런 거 미래 정보를 가진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정답이요. 내부 정보로서 LH의 정보, 그죠? 여긴 개발된다는 그 정보를 가졌던 LH 직원들은 초과이윤 남겼어, 안 남겼어? 초과이윤을 남겼지 않습니까? 미래 정보. 다른 말로 뭐라고 적혔어? 공표되지 않은 정보예요. 미래 정보를 가진 사람은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LH 직원들 비난하죠? 그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번 토요일 날 이제 로또가 하겠죠? 여러분들이 로또 번호를 알아. 로또 번호 당첨번호 알아? 그러면 로또 참여할 거야, 참여 안 할 거야? 그죠? 미래 정보를 몰라야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로또 참여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LH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알았어, 그거? 정치가들 때문이죠. 정치가들이 미래 정보 빼내려고선 그거 알아오라고 자꾸 꿍꿍거리니까 결국은 알게 된 건데, 그래 놓고 정치가들 지네들은 어떡하고? 싹 빠져버리고. 그죠? 죄 없는 LH 직원들. 그 중에 3명은 제가 알기로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살 인원수가 3명이나 돼요. 그래요. 어쨌든 미래 정보 가진 사람들, 걔네들은 어땠어? 돈 벌었어. 그거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쪽을 찬양하는 거요. 이 노란 글씨인 이쪽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은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린다라는 건 누군가가 저걸 누릴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을 올바르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란 뜻이고 아주 불완전한 거고 잘난 놈이 잘 사는 세상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줄이자, 이걸 없애려면 어떤 시장이 돼야 되는가? 완전 경쟁 시장이면 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그걸 만든 자는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이거하고 약성 효율적,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하는 이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구별하는 요 얘기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한 시장.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인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예금,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자, 저축을 하면 수익이 3%고요. 주식을 사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게 되면 15%의 수익률을 남기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8%의 수익률이 나요. 근데요, 이건 수익률이요. 근데 위험을 보게 되면 예금은 1%의 위험률이 있고요. 얘는요 13%의 위험이 있고요. 얘는 6%의 위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위험을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는 결국 수익률이 몇 프로요? 2%죠. 여기도 위험을 감안하면, 여기도 위험을 감안하면 2%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여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경기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좋을지 몰라도 한 20, 30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로 갖고 있던 사람이든 이걸로 갖고 있던 사람이든 이걸로 갖고 있던 사람이든 결론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론은 주식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갖든, 그 다음에 뭐 무슨 건설 주식을 갖든, 그 다음 뭐 SK케미컬 주식을 갖든, 무슨 주식을 갖든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졌으면 3년이든 3년, 5년이든 5년 지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수익을 보면 완벽하게 수익률이 같아. 그렇다면 그 시장은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반영 못하고 있다. 반영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기만 하다면은 비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배분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게 되면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자, 한번 다시요. 여러분들 이 책에 4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그게 1,000만 원 나왔죠. 그죠? 그 지금 뭐냐면 여기에 역사가 들었을 거다는 그 정보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던 거야.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야. 초과이윤 1,000만 원을 남긴다는 거야. 그런데 저 좀 보시오. 그 1,000만 원 가치를 가진 그 정보 무슨 수로 이 친구가 얻었어? 어떻게 얻은 거야, 정보를? 어떻게 얻었겠어? 그럼 뭔 재주로 얻었냐고, 그 정보를. 신도시 들어선다는 거, 뭐 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공무원 술 사주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공무원 술 사주고 알았어. 근데 술을 1,000만 원어치 샀어. 얼마치 샀어? 그리고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어치 술 사고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얼마 번 거야? 하나도 없죠. 그게 이거야. 정보의 가치는 1,000만 원인데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을 써야 된다면, 그렇다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록 요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얻는 비용이 정보 가치와 같아진다면 초과이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라면 이게 뭐 그만큼 뭐냐면 완벽하게 제도화된 거죠. 여러분들 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LH 직원 3분이 자살했다며. 그분들의 정보 가치에 비하여 그들이 번
초과이윤이라는 그것에 비하여 그들의 정보 비용은 목숨이었어요. 그죠? 더 큰 비용을 지불했어요. 사실은 목숨이라고 하는 더 큰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게끔 제도권 내서,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억지로 그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제도화된다면, 그렇다면은 비록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이라는 것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이론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 동일한 시장으로서 뭐와 뭐가 같아지는 시장? 정보 가치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같아지는 시장, 이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써놓은 요 논리야. 예를 들면 이거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는다. X야. 누구나 기술적 분석에서 정상이윤을 얻을 망정 초과이윤은 못 얻어.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진 자 또는 기본적 분석을 해내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어. 반면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은 정상이윤을 얻을 망정 미래 정보를 가진 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결국 뭐냐? 정보 가치와 이렇게 돼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저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미래 정보까지도 그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장,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근데 거꾸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야.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아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얘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어. 다시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야.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그건 X라는 거예요. 다시요. 할은 완이다. OX. 할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야. 완은 할이다. OX. O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 맞아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뭘 하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꿈꾸지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 우리 사회가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이론은. 돼서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굳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도달할 수 없는 완전 경쟁 시장 꿈꾸지 말고 어떤 시장에 도달하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당연히.
다만 어떻게 되자? 어떤 시장을 만들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뭐와 뭐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남들이 정보 가치를 구하려고 들지 않게 만드는 시장. 그걸 만들자. 돼서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할당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시험에는 맨날 나와. 틀릴 거요, 맞출 거요? 틀릴 거요, 맞출 거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너 고생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 꼭 붙을 거야. 예, 고생 많았어요. 안녕히들 가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